그녀는 매일 아침 잠든 시어머니 옆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다.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잠들어 있기를. 하지만 어느 날 그 노인의 입에서 오래된 이름이 흘러나왔다. 이름 하나로 그녀가 숨겨온 모든 과거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깥은 완전히 잠든 골목이었지만 낡은 한옥 안에선 어딘가 깨진 균열 같은 기척이 감돌고 있었다. 촉촉한 이불 아래 침대에 반쯤 누워있는 노인은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산소 튜브를 낀 입가에선 알아듣기 어려운 운걸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주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흰 가운 위로 걸쳐진 카디건, 단정한 머리카락, 그리고 마치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듯 차분한 손길로 수액백을 점검하던 그녀는 손등에 핏줄이 꿈틀이는 순간 잠시 멈칫했다. 노모, 명숙의 입에서 들려온 한 단어. 혜우나. 은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시간도 멈춘 듯 했다. 그 이름을 들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잠시 그 목소리가 환청인지 의심했지만 명숙의 입은 분명히 그 이름을, 그 오래된 상처를 불러냈다. 은주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가슴 주머니에 손을 뻗었다. 작은 유리병. 라벨도 없는 투명한 병. 그녀는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꼭 눌러가며 약물을 수액 라인에 섞었다. 몇 초 후 노모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고 입가의 움직임도 사라졌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다. 남편, 재현이었다. 그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자긴 정말 대단해. 엄마 간호하느라 고생 많지? 은주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엄마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고 사라지자 은주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발끝으로 조심스레 걷더니 욕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정도로 아물어 있는. 그러나 어쩐지 잊혀지지 않는 모양새. 은주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이 집에는 다시 잠들지 못하는 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은주도 알고 있었다. 명숙이 깨어나고 있었다. 기억과 함께, 진실과 함께. 그리고 그 순간 울컥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손끝에서 주사기 냄새가 났다. 입을 다문 채 그녀는 천천히 벽을 짚으며 앉았다. 그 이름을 말했어. 속삭임은 비명보다 아팠다. 혜운. 그 이름 하나로 그녀의 숨겨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몇 분이 지났고 은주는 다시 얼굴을 정리하고 나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가운 물을 손등에 튀기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눈빛은 감출 수 없었다.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 명숙의 팔이 수면 속에서 슬며시 움직였고 침대 옆 스탠드에 조명이 스치며 그녀의 팔뚝에 희미한 흉터 하나를 드러냈다. 작고 얇은 상처. 너무 오래돼 보이지 않을.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에서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빗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은주는 조용히 부엌에 서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너머로 그녀의 눈은 안방의 문을 향해 고정돼 있었다. 전날 밤의 속삭임이 아직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혜운아. 그 이름은 단순한 음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애써 묻어둔 과거의 문을 벌컥 열어버린 열쇠였다. 그 이름을 되새길수록 뼛속 깊이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냄비에 국물을 너무 많이 휘저었다. 된장이 바닥에 눌어붙는 냄새가 번졌다. 며칠이 지나자 명숙은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면 상태에서 갑자기 눈을 뜨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듯 입가에 미소를 짓는 순간들이 자주 포착됐다. 처음에는 꿈꾸는 듯한 중얼거림이었다. 그러나 점차 구체적인 단어들이 튀어나왔다. 그 애, 빨간 집, 수혜방 옆. 은주는 속으로 불길함을 삼켰다. 그녀는 더 자주 수에게 약을 섞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용량을 조절해도 명숙의 눈꺼풀은 예전처럼 무겁게 내려오지 않았다. 마치 몸이 약에 익숙해지기라도 한 듯 노인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마을 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 지우가 집을 방문했다. 버스 한 번으로 오기 어려운 외진 골목에 있는 이 집에 그녀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방문해 명숙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다. 은주는 늘 그렇듯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그날의 지우는 무언가 달라 보였다. 혈압을 측정하는 그녀의 손길이 유난히 천천히 느껴졌고 맥박계의 숫자를 보던 그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지우는 말없이 손등에 온도계를 얹은 뒤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생각보다 상태가 안정적이네요. 맥박도 또렷하고 의식도 자주 반응하는 편이고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올 때마다 참 졸리신가 봐요. 그 말에 은주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사라졌지만 곧 평정을 되찾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유 없는 피로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기던 중 명숙의 손을 천천히 잡고 뭔가를 느끼듯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알아챈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은주는 그 시선을 피하며 커튼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부엌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논밭 사이에서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노모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명숙은 자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은주는 천천히 다가가 손등을 스치듯 만져보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없이 물었다. 정말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장면 하나. 어린 시절 한 초가지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여자아이의 모습. 누군가 그녀를 잡아끌며 이렇게 소리치던 기억,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너는 여기 있을 수 없어.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바로 이 집, 바로 저 목소리. 모든 것이 그때와 이어져 있었다. 은주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숨겨온 비명이 밀려올 듯 차올랐다. 지우는 눈치를 챘고 명숙은 깨어나고 있으며 과거는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건 얼마나 오래 더 진실을 감출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잔인할지였다. 빨래를 널던 바람이 갑자기 멈추자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얇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로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 내려앉기 직전의 기류 같았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은주는 명숙의 침구를 정리하기 위해 베개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베개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손끝으로 베개 속을 만져보던 그녀는 천이 두 겹으로 덧대어진 느낌을 받았고 실밥이 조잡하게 꿰매진 자국을 발견했다. 망설임도 없이 가위를 가져와 실을 자르자 오래된 작은 노트 하나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노트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표지는 세월의 바랜 채 곰팡이 냄새가 스며 있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긴 은주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 안엔 마치 비밀이라도 감추듯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돌아왔다. 그 눈빛, 잊을 수 없어. 그날 밤, 내가 선택했지만 용서받을 수 없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문장이 이어질수록 은주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그 글씨들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 구석엔 작은 신문 조각이 풀로 붙어 있었다. 조각에는 1994년 5월 해운 6세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희미한 사진 속의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은 너무 익숙했다.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이 노트가 베개 속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저 아이의 이름이 내가 들은 이름과 같은 걸까? 이미 마음속에선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은주는 차마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명숙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였다. 오래도록 감춰진 아주 깊은 죄. 밤이 되어도 노트는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명숙은 그날따라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다. 그러나 은주는 잠들 수 없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을 꿰어 맞추기 시작했다. 어렴풋한 풍경들. 농이를 따라 혼자 걷던 어린 시절. 낯선 여성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어두운 방. 그리고 언젠가 들었던 한 문장. 이 아이는 이 이름으로 다시는 불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마침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명숙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베개 속에 감춘 것이다. 은주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명숙의 손을 조용히 쥐었다. 말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바닥은 아직 따뜻했다. 은주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때 정말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노트에 적힌 문장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깊게 새겨졌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은주의 눈빛은 달라졌다. 더는 두려움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이름,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려는 여정에 발을 들인 사람이었다. 늦은 오후, 해가 기울며 한옥 안쪽 벽지를 누렇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은주는 명숙의 방을 청소하던 중 바닥 모서리에 먼지가 쌓인 오래된 키를 하나 발견했다. 이상한 점은 키에 낡은 붉은 리본이 감겨 있었고 먼지 속에선 약간의 녹이 묻어나왔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래전 방문을 잠그는 듯한 금속성 소리를 기억해냈다. 집 뒤편 거의 창고처럼 방치된 작은 별채. 그 안에는 명숙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던 문이 하나 있었다. 은주는 손에 키를 쥔 채 마치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냄새와 함께 고요한 어둠이 쏟아져 나왔다. 먼지가 내려앉은 공기 속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이 감돌았다. 작은 책상 위에는 빛바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옆으로 쌓인 신문 더미 사이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덮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인형과 아이용 헤어핀, 그리고 수십 장의 흑백 사진이 아무 순서 없이 담겨 있었다. 각각의 사진 속 아이들은 이름 없이 찍혀 있었고 다정한 표정조차 없이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한 장, 그 사진 하나가 은주의 심장을 멎게 했다. 사진 속 아이는 반쯤 잘린 필름 가장자리에 겨우 걸쳐 있었지만 짧게 잘린 머리, 눈의 곡선, 인매, 모든 것이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렸고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확실히 은주 자신이었다. 그녀는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왜 내가 이 앨범 안에 있는 거지?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집과 이 사진들과 이 방에 담긴 비밀과 자신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몇 시간 전 수액을 갈아 끼우려 다가갔을 때
명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녀는 의식 없이 중얼거렸다. 그 애가 여기 있었어. 내가 본 거야. 같은 눈동자야. 은주는 당시엔 그것을 혼잣말로 넘기려 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그녀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의 아이들 중 일부는 두세 번 반복되어 나타났고 일부는 불에 그슬린 흔적이 있었다. 어떤 얼굴은 펜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장,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연필 글씨. 세 번째 아이, 이름 없음. 두 번째 재배치 예정. 은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재배치라는 단어는 단순한 입양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거래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더는 명숙을 흔들어 깨워 물을 수 없었고 애매한 기억에만 기대어 의심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은주는 결심했다. 자신이 떠났던 그러나 과거의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을 유일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바로 명숙이 한때 일했다던 서면 보육원. 이미 폐쇄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곳엔 반드시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 같았다. 기록이든 증인이든 혹은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고 명숙이 있는 방 창문엔 흐릿한 커튼이 걸려 있었다. 창문 너머에서 마치 명숙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이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진실을 마주할 각오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부정할 수도 있었다. 어두운 밤이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집 안은 모든 숨소리조차 조심스레 조율된 듯 조용했다. 은주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머그컵을 손에 쥔 채 물을 마시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지나갔다. 명숙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지우는 오후에 다녀간 뒤 특별한 말 없이 돌아갔다. 그러나 은주의 마음속엔 더 깊은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사진, 노트, 그리고 그 모든 감춰진 조각들. 과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거실 불을 끄려던 찰나 갑자기 복대서 무언가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처럼 들렸지만 너무 짧고 묘하게 뚝 끊긴 음이었다. 은주는 멈칫했다. 모든 방문은 닫혀 있었고 재현은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복도 끝, 명숙의 방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공간. 은주는 천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서 있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은주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 그냥 존재하고 있었다. 몇 초가 지났을까? 그녀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것은 사라졌다. 마치 환상처럼. 재빨리 복도로 달려간 그녀는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방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명숙의 방도 조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고리에 미세하게 습기가 맺혀 있었다. 누군가 손을 댄 듯한 흔적. 그날 밤 은주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까 본 형체를 곱씹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떠오르는 실루엣, 익숙한 듯 낯선 기척. 도대체 누가 이 집을 맴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엇이?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은주는 낯선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신문이었다.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고 기사 사이 한쪽에는 명숙과 똑같이 생긴 젊은 시절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단체 사진처럼 보였지만 뒷면엔 이름도 설명도 없었다. 종이 구석엔 작은 글씨로 서면 고아원 개편 전 마지막 교직원 사진 1995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이 기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 집 안으로 들어온 걸까? 누가 일부러 이걸 떨어뜨린 걸까? 불안함이 커질수록 은주는 점점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우. 그녀는 언제부터 그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왔던가? 언제부터 명숙의 상태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지우는 언제나 차분했지만 말투에는 늘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녀가 수첩에 뭔가를 적는 걸 은주가 스쳐보았을 때 그건 단순한 건강 기록처럼 보이지 않았다. 은주는 몰래 지우가 놓고 간 혈압계와 청해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기기에는 문제 없었지만 혈압계에 저장된 최근 측정값 중 하나가 이상했다. 맥박이 너무 규칙적이었다. 심지어 은주가 약물을 섞은 직후의 값이 오히려 더 정상이었다. 마치 약효가 예측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듯 이상했다. 은주는 점점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기분을 받기 시작했다. 누군가, 아니 어딘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 그날 밤, 그녀는 명숙의 방 앞에서 앉아 밤을 새웠다. 그녀는 더는 무언가가 침묵 속에 다가오는 걸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 역시 과거를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녀는 이 집에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진실도, 사람도.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던 아침, 은주는 집 안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른 시각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문득 떠오른 건 오래전 지붕 및 다락방. 평소 명숙이 손도 대지 못하게 막았던 공간이었다. 은주는 사다리를 꺼내어 천장 덮개를 조심스레 밀어 올렸다. 먼지에 덮인 어둠 속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며 오래된 골동품과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쥐가 종이 더미 사이를 스쳤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다.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그곳에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낡은 라탄 상자 하나였다. 위에 적힌 이름도 날짜도 없었다. 상자를 열자 내부엔 어릴 적 장난감들과 헝겊 인형,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리본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밑에서 은주는 하나의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파란색 어린이용 원피스였다. 세탁도 되지 않은 채 곱게 접혀 있었고 목덜미 부분에는 흘러내린 피처럼 보이는 작은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문질렀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그리고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원피스를 자신의 몸에 대어 보았다. 당연히 맞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촉감은 낯설지 않았다. 특히 소매 안쪽의 단추 하나는 손가락이 정확히 기억하는 위치였다. 그 순간 뇌리 속에서 한 장면이 번뜩였다. 좁은 방 안, 낮은 거울 앞에 서서 이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던 어린 은주. 뒤에서 누군가가 외치며 달려오고 거칠게 옷을 벗기던 그 손길. 울음과 함께 반짝이던 조명,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어른들의 표정들. 그날 밤 그녀는 파란 원피스를 명숙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수액의 점적을 바라보며 긴 침묵에 빠졌다. 명숙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은 가끔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다 입술 사이에서 또 하나의 문장이 흘러나왔다. 데려가지 마. 제발. 혜운이 아니야. 그 아이는, 그 애는. 은주는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명숙은 완전히 깨어난 것도,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저항은 단순한 치매의 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였고 두려움이었다. 은주는 마른 수건으로 명숙의 이마를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게 나야? 그녀는 너무 많은 단서들을 가지고 있었다. 노트, 사진, 드레스, 그리고 혜운이라는 이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완벽한 연결고리를 제공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즐 조각들을 흩뜨려 놓은 것처럼.
은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야. 이건 기록이야.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야. 그날 밤 꿈속에서 은주는 다시 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며 다가오고 손을 뻗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벽, 도망칠 수 없는 공간. 깨어났을 땐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침대 옆 명숙은 잠든 채였지만 눈갠 한 줄기 눈물이 흘러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마치 벽장 속의 드레스처럼 결코 맞지 않는 진실로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의 돌담을 덮으며 서서히 옅어져 가고 있을 무렵 은주는 주방 창가에 기대어 커피를 들이켰다. 쓴맛은 무감각했고 오히려 그 쓴맛 속에서 평정을 느끼려 애썼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의 일상은 무너진 채였다. 수에게 약을 섞는 손길은 이제 떨림을 멈췄고 대신 명숙을 바라보는 눈빛엔 혼란과 연민이 교차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의 얼굴에는 희미한 주름들 사이로 감정이 번지는 듯했고 그 감정은 때로는 죄책감처럼 때로는 보호 본능처럼 느껴졌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잊은 척하고 있는 것 사이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은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은 그녀 안에서 멈추지 않는 파문처럼 퍼지고 있었다. 지금껏 쌓아온 모든 삶의 구조, 이름, 관계, 사랑, 심지어 죄책감마저도 하나의 질문으로 응축되었다. 내가 정말 그 아이일까? 그녀는 답이 필요했다. 더 이상 추측이나 조각난 기억으로는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명숙의 머리맡에서 조심스럽게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채취했다. 부드럽게 뽑아낸 머리카락을 비닐팩에 넣는 손은 의외로 단호했고 그 표정엔 다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울 유전자 센터의 웹사이트를 통해 검체 접수 방법을 확인했다. 이름 없이도 전화번호 없이도 의뢰가 가능했다. 익명 의뢰, 친자 관계, 모자, 확인 요청. 간단한 봉투에 자신의 머리카락과 명숙의 것을 함께 담아 우체국에서 보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고 우체국 앞에서 은주는 우산을 접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축 처져 있었고 바람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봉투를 우체통에 넣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문을 닫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은주는 명숙을 더욱 조심스럽게 돌봤다. 이전처럼 수에게 약을 섞지 않았다. 대신 그 눈빛을 관찰했고 명숙의 말없는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의미 없는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이상하게도 노모의 호흡은 더 편안해졌고 얼굴엔 미세한 온기가 돌았다. 그녀는 마치 은주의 손길을 느끼는 듯 간헐적으로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그 짧은 순간들이 은주에게는 아프도록 길게 다가왔다. 모녀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 아니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걸까?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다. 익명으로 요청했던 그 서류는 갈색 봉투에 담겨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봉투를 꺼내 드는 순간 은주의 손은 다시 차가워졌다. 봉투를 쥐고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명숙의 옆에 앉았다. 창밖에선 매미가 울고 있었고 바람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하얀 종이 한 장, 그 중앙에는 굵은 글씨로 유전자 일치율 99.94%, 모자 관계 성립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은주는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다. 눈물도 충격도 분노도 환희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마치 그 종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만히 침대밭에 놓았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이름, 낯선 기억, 파란 드레스, 사진 속 아이의 눈동자. 전부 자신이었다. 그 진실은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선명하게 그녀를 정면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퍼즐이 맞춰진 이 순간, 은주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는 단순히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녀가 살아야 할 삶, 받아들여야 할 관계, 그리고 명숙과의 감정들. 그것은 어떤 진실보다 무거웠다. 그날은 어쩐지 아침부터 공기가 무거웠다. 햇살은 밝았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마당의 나무 그림자는 어두운 실루엣처럼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은주는 부엌 창가에 서서 커피를 내리다 말고 무의식적으로 명숙의 방을 바라보았다. 그 방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환자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중심이자 감정의 기원이었다. 며칠 전 도착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속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봉투 속의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종이를 태워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주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손으로 결과지를 다시 펴본 그녀는 마지막으로 숫자들과 문장들을 눈에 담았다. 모자 관계 성립. 검은 잉크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다. 부엌 뒷마당에는 작은 철제 화로가 있었다. 은주는 그 앞에 앉아 성냥을 꺼냈다. 마른 종이에 불이 붙자 순간적으로 잿빛 불꽃이 피어올랐다. 불은 빠르게 번졌고 종이는 구겨지며 검게 타올랐다. 하지만 바람이 한 줄기 스쳐가는 순간 종이의 일부분이 불길에서 벗어나 반쯤 그을린 채로 땅에 떨어졌다. 재현은 마침 집에 일찍 돌아온 날이었다. 그는 마당을 지나가다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철제 화로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은주를 보고 멈춰 섰고, 그가 말없이 주워든 그 종이 조각에는 다 타지 않은 한 문장이 남아있었다. 유전자 일치율 99.94%. 관계, 생모. 그의 눈이 흔들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알아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큰 비밀이 집안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재현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대화보다 깊게 균열을 만들었다. 은주는 그날 밤 불안한 감정으로 다시 다락방을 올랐다. 자신이 이 집에서 발견한 모든 기억과 흔적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 같았다. 상자, 앨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진들. 하지만 다락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남겨둔 상자들은 사라졌고 먼지마저 정리된 듯 깔끔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보다 먼저 다녀간 것처럼. 그때 뒷벽에 놓인 작은 금속 선반 뒤에서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을 비춘 그녀는 오래된 마분지 상자가 조용히 누군가의 손에 밀려나듯 앞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상자. 안에는 태워진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냄새로 보아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사진, 문서, 아이들 이름이 적힌 목록. 모두 불에 그을린 채 일부만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 하나의 문서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한 장의 편지였다. 봉투 속에서 꺼낸 종이에는 익숙한 필체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내 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팔지 않았다. 나는 감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주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졌다. 그것은 명숙의 글씨였다. 노트에 적혔던 불안한 문장이 아닌 의지를 담은 문장이었다. 감췄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뒤엎었다. 팔린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지키기 위한 행위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렇다면 명숙은 가해자인 동시에 보호자였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다시는 수에게 약을 섞지 않았다. 대신 명숙의 손을 가만히 잡고 온기가 식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숨을 맞췄다. 그녀의 내면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자신은 이 집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고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너무도 멀고 복잡한 길을 돌아왔다는 것이다. 명숙은 자신을 버렸을 수도 있고 동시에 지키려 했을 수도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고 이제 은주는 그것을 직면해야만 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골목길엔 낙엽이 소복히 쌓였고 바람은 사람의 옷깃 사이로 스며들 만큼 차가워졌다. 은주는 며칠째 서면 보유권 폐건물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그곳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작은 벽돌 건물에 불과했지만 한때 명숙이 일했다던 장소였다. 보유권 간판은 사라졌고 창문은 깨지고 먼지가 뿌옇게 깔려 있었지만 안쪽은 여전히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은주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바닥은 삐걱거렸고 오래된 공기에는 곰팡이와 약간의 화학약품 냄새가 배어 있었다. 구석진 창고방, 철제 캐비닛, 안을 뒤지던 은주는 오래된 캠코더 하나를 발견했다. 배터리는 없었지만 기기 자체는 온전해 보였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떨렸다. 누구의 손에 의해 여기에 보관되었는지도 이 기계가 어떤 장면을 담고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은 분명히 속삭이고 있었다. 이 안에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은주는 캠코더와 함께 박스 안에 들어있던 작은 비디오 테이프를 챙겨 나왔다. 그녀는 곧장 도서관 옆 지하에 있는 영상보건센터로 향했다. 거기엔 옛 영상 장비를 취급하는 노인이 있었다. 이름은 백호 선생. 예전엔 지역 방송국에서 편집 일을 했다고 들었다. 비디오 복원은 몇 시간이 걸렸다. 백호는 조심스럽게 캠코더를 분해하고 테이프를 살폈고 드디어 영상의 일부가 화면에 비춰졌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화면 속 은주는 낯선 방 하나를 보았다. 병원처럼 하얗고 무표정한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중 몇 명은 서류를 받고 있었고 아이들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녹음돼 있었다. 김혜운. 그 순간 은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화면 속 여자아이는 작고 마른 체구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얼굴이 뚜렷이 보이진 않았지만 눈동자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임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잇는 장면에서 명숙이 등장했다. 그녀는 젊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남자 한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화면에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명숙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천천히 밀어냈다. 남자가 아이를 데려가자 명숙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카메라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다음 장면. 그녀는 혼자 남겨진 방 한가운데서 무너져 앉았다.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다. 그것은 꾸며진 연기가 아니었다. 은주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명숙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다. 그 진실은 여태껏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목소리로 영상 속에서 드러났다. 명숙은 어쩌면 아이를 팔지 않았고 보호하려다 실패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그녀가 한 모든 행동, 침묵, 중얼거림, 노트에 적은 문장들. 전부는 죄책감이 아니라 비통한 사랑의 증거였던 걸까? 은주는 복원된 영상의 복사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내부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고요한 집안,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고 명숙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녀는 한 손으로 문틀을 짚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이제 나도 알아요. 그리고 나도 기억이 나요.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재현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지쳐 있었고 손엔 구겨진 종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은주가 태운 줄 알았던 검사 결과지의 남은 조각이었다. 그가 입을 열지 않아도 은주는 느낄 수 있었다. 그도 이제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것을.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찢어질 듯 팽팽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버릴 것도 없었다. 은주는 영상 복사본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문을 열기 위한 열쇠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앉아 세상에서 가장 긴 기다림을 시작했다. 이제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했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바람이 얇은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다. 아침 햇살은 명숙의 침대 끝을 비추며 방 안에 희미한 따스함을 더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캠코더 복사본을 다시 바라보았다. 영상 속 진실은 무엇보다 선명했고 모든 의심을 지우기에 충분했지만 그 선명함이 오히려 감정을 더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나눌 수 없었다. 명숙은 자신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였고 동시에 자신을 팔지 않으려 애쓴 여자였다. 은주의 마음속엔 분노와 연민이 거세게 뒤섞였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손에 들린 건 아직 절반쯤 남은 수면 유도제 병이었다. 늘 그렇듯 정해진 양만큼 주사기에 채워야 했지만 오늘은 손끝이 멈칫했다. 이걸 다시 써야 할까? 아니면 멈춰야 할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울려 퍼졌다. 지금 멈추면 그녀가 말할 거야. 하지만 계속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아. 손은 잠시 허공을 헤매다 결국 주사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만큼은 명숙의 입을 막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아무런 약도 준비하지 않았다. 명숙은 침대에 누운 채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한참을 떠돌다가 은주의 얼굴을 향해 멈췄다. 순간의 침묵. 그러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오래된 이름이 흘러나왔다. 혜운이, 혜운아. 그 이름을 듣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그 울림이 깊었다. 그건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다. 간절함과 후회, 그리고 애타는 감정이 한꺼번에 얹힌 오직 어머니만이 부를 수 있는 목소리였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명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말없이, 천천히. 말보다 무거운 감정이 손끝으로 흘러갔다. 그날 저녁, 재현은 조용히 집에 들어왔다. 은주와 눈을 마주친 그는 말없이 영상 복사본을 손에 들었다. 둘은 함께 명숙의 방 앞에 섰다. 그리고 거실 TV 앞에 작은 캠코더를 연결해 재생을 시작했다.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고 다시 영상 속 그 장면이 나타났다. 아이의 이름이 불리고 명숙이 뒷걸음질 치듯 물러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무너져 앉는 명숙의 얼굴. 그 광경 앞에서 은주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명숙은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다. 누군가에게서, 무엇인가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 것뿐이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거실은 정적에 잠겼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도 길었다. 재현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은주는 영상 테이프를 꺼내 조용히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 마치 무엇인가의 장례를 치르듯 천천히, 정중하게. 명숙은 그날 저녁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약물 때문이 아니라 진이 빠진 정신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은주의 이름을 속삭였다. 혜운. 은주는 그 말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젠 그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동안 침묵 속에서 버텨온 시간들,
수액에 숨긴 거짓들, 감춰진 사진들과 반쯤 불에 탄 문서들. 모든 것이 정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젠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은주는 수면 유도제가 담긴 주사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병 안에 남아있던 액체가 서서히 스며드는 소리는 마치 긴 어둠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다시는 이 집의 침묵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다짐. 짙은 새벽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습한 기운이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은 그날,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몸이 아니라 무언가 내면에서 먼저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복도 너머 명숙의 방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명숙의 눈동자는 감겨 있었지만 평소와 다른 평온한 표정이 얼굴에 스며들어 있었다. 수액은 멈춘 채였고 신방 모니터의 불빛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죽음이 아니었다. 그저 깊은 무의식의 상태. 병원으로 옮겨진 명숙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고령과 복합적인 상태로 인해 의식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주는 그 말이 닿지 않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쩌면 너무 늦기 전에 명숙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못한 채 잠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보다 그래도 결국 혜운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떠났다는 그 마지막 순간이 더욱 강하게 남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물리적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공간은 갑작스레 무게를 잃었다. 명숙이 사용하던 방엔 아직도 그녀의 천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은주는 그 문을 닫았다. 그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아무 소리도 없는 공기 속에서 숨만 쉬었다. 그런 그녀 앞에 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 명숙이 입원, 당시 가지고 있던 소지품 중 하나. 얇은 봉투 안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들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누군가의 뒷모습이었다. 어린 여자아이와 그 옆에 선 젊은 여성. 두 사람은 정면을 보지 않았고 그저 언덕 위에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주는 곧 알아챘다. 그 여인은 명숙이었고 아이는 자신이었다. 기억 저편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풍경 하나가 있었다. 바다 냄새, 차가운 바람,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작은 언덕길. 당시에는 그것이 고아원 소풍인 줄 알았지만 사진은 달랐다. 그건 함께 있던 마지막 순간이었다. 편지엔 명숙의 감정이 가득 묻어 있었다. 그녀는 반복해서 자신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모든 침묵이 선택이 아닌 강요였음을 고백했다. 나는 널 감췄다. 지키려 했어. 하지만 그 대가로 널 잃었지. 손글씨는 점점 흐려졌고 마지막 문장은 떨리는 글씨로 남겨져 있었다. 혜운아, 내가 널 사랑했단 사실만큼은 너도 기억해줘. 그 순간 은주는 처음으로 명숙을 어머니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분노와 배신의 감정은 남아있었지만 그것보다 앞선 감정은 애증과 후회,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모성의 잔향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명숙의 침대 위에 올려두고 그 옆에 있던 가죽 상자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다. 수첩에는 명숙이 생전에 남긴 짧은 메모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장엔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애는 강했다. 나보다 훨씬. 끝까지 스스로를 지켰다. 그날 저녁 재현은 은주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여전히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것은 과거를 덮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다. 이제는 무너진 것 위에서 새로 쌓아 올릴 마음의 공간이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명숙은 병원 침대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은주는 그 빈 공간을 메우듯 오래된 종이들과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대신 말해주려는 듯. 그것은 명숙이 못다한 이야기였고 혜운이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복원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은주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말해줘야만 치유된다는 것을.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고 있었고 진한 바람은 골목을 가로지르며 창문 틈새로 새우며들었다. 그동안 은주는 단 한 번도 명숙의 병실을 비우지 않았다. 병원 복도 끝, 해가 잘 드는 창가 쪽의 침대에서 명숙은 여전히 말을 잃은 채 누워 있었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지도 회복되지도 않은 채 고요하게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이 그 자리에 멈춰 선 듯한 평온. 의사들은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은주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책을 읽어주었고 어느 날은 조용히 창밖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침묵 속에서도 은주는 어머니의 숨결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떨리는 손으로 수액백을 다루지 않았다. 약품도 주사기도 서랍 속 어두운 병도 전부 집에 두고 왔다. 은주는 이제 간병인이 아닌 딸로서 그 곁에 머물렀다.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미혼모와 저소득 여성 보호센터에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명숙이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에서 영감을 받은 결정이었다. 그 아이들 중 어떤 애는 끝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 그 문장을 본 순간 은주는 생각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고. 센터에서의 그녀는 혜운 선생님으로 불렸다. 이 이름은 그녀가 한때 잃어버렸던 것들이 복원되어 가는 작은 흔적이었다. 그녀는 이름도 없이 태어나듯 살아가는 아이들을 안아주었고 엄마가 되어본 적 없는 소녀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가진 여자들에게 말없이 따뜻한 수건을 건넸다. 그 손길 속엔 자신이 미쳐받지 못했던 위로가 담겨 있었다. 다시는 누군가의 입을 약으로 막는 대신 말없는 고백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한 결과였다. 병실 창가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안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찍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명숙과 어린 혜운의 뒷모습. 재현이 몰래 사진을 복원해 선물했던 것이다. 은주는 병실을 지날 때마다 그 사진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용서와 사랑, 그 어느 것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증오도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이어지는 중이었다. 마지막 날, 은주는 가방에서 하나의 물건을 꺼냈다. 낡은 주사기. 한때 그녀의 손끝에서 무언가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 이제는 의미가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어 종이에 감싸고 명숙의 병상 옆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 위엔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단 한 문장.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병실 문을 나서며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도록 눌러온 고백이자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병원 복도를 따라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새우며드는 출구 쪽으로. 마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한 걸음이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을 때 찬 공기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다.